옛날부터 사람들은 승자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신라가 어떻게 백제와 고구려를 제치고 한반도를 통일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록과 연구가 있죠. 하지만 정작 당시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는 왜 통일에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사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부터 국제 정세까지 복잡하게 얽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려가 삼국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5세기 고구려의 위상부터 살펴보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정말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영토만 봐도 백제나 신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대했거든요. 막대한 자원에서 나오는 경제력도 대단했고 군사력 역시 당시 동아시아에서 손꼽힐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한반도 통일이 가능해 보였을 텐데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고구려에게는 삼국 통일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구려는 남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거든요. 북쪽으로는 강력한 중국 왕조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견제하고 있었죠. 이런 양면 포위 상황에서 고구려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남쪽을 먼저 정리한 다음 모든 국력을 북쪽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기후변화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4세기부터 유라시아 북반구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는데요.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1도나 낮아질 정도였죠. 특히 황허강 유역 같은 중국의 곡창지대에서조차 추위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만주와 북중국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반면 한반도는 한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은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북쪽 땅보다 비옥한 남쪽 땅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배경하에서 광개토대왕은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396년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아신왕을 항복시켰죠. 400년에는 5만 대군을 신라에 파견해서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즉위한 장수왕은 더욱 적극적으로 남진했는데요. 407호년에는 백제 수도를 다시 함락시키고 계로왕과 그 일족을 모두 처형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신라의 왕까지 마음대로 교체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고구려의 성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6세기가 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고 오히려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백제와 신라가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고구려가 압도적으로 커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구려의 인구는 270만 명 정도였는데 백제가 85만 명, 신라도 수도에만 17만 명이 살 정도였으니까 생각만큼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죠. 게다가 고구려는 말갈, 거란 등 여러 민족이 섞인 다민족 국가였는데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더군다나 고구려는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 각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곡물만 받고 간접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병력을 징집하려고 해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귀족들조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왕의 전쟁에 군대를 빌려주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백제와 신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동서로 나뉘어 있어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공격 루트를 짜기가 매우 까다로웠죠. 고구려가 백제를 치면 신라가 뒤를 기습하고 신라를 치면 백제가 구원군을 보내는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실제로 장수왕이 남진할 때 백제와 신라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고구려를 막아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왕조들의 끊임없는 위협이었죠. 고구려가 아무리 강해도 중국의 통일 왕조들과 비교하면 체급 차이가 컸습니다. 광개토대왕 때는 후연이라는 강력한 선비족 국가가 고구려를 괴롭혔는데요. 후연은 이전에 고구려 수도를 함락시키고 5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 전현의 직후계 후계 국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조차 후연 때문에 남진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가 많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400년 광개토대왕이 5만 대군으로 신라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을 때 후연이 기회를 틈타 고구려의 칠리에 달하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할 수 없이 신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급히 북쪽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 때문에 신라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결국 407년 후연에 대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해서 요동 지역을 빼앗고 후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장수왕 때가 되면 본격적인 남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후연보다 더 강력한 북위가 등장했다는 것이었죠. 북위는 탁발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중국 화북 지역을 완전히 통일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당연히 만주의 강자인 고구려를 위협적으로 생각했고요. 장수왕은 북위의 위협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남진 정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남쪽으로 빼는 순간 북위가 쳐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북위를 먼저 치자니 체급 차이가 너무 컸고 앞서 말했듯이 한파 때문에 북쪽 땅을 얻어봐야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서 북위의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했죠. 기존 수도인 국내성은 북위와 너무 가까워서 위험했거든요. 장수왕은 북위에 계속 사신을 보내서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양국 관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겨우 460년경이 되어서야 우호 관계로 바뀔 수 있었죠. 그런데 북위 눈치를 보느라 고구려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남쪽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신라가 그 틈을 타서 독립해버린 것이죠. 신라는 450년경 신라에 주둔하던 고구려군을 대거 살해하고 자주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고구려가 몇 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북위 때문에 제한적인 작전밖에 할 수 없었죠. 그 사이 백제와 신라는 손을 잡고 나제동맹이라는 군사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 고구려에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 힘을 합친 것이죠. 그래도 장수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위와의 관계가 안정되자마자 407년 백제를 기습 공격해서 일주일 만에 수도를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처형했죠. 고구려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제 세력들이 남쪽 옹진으로 도망쳐서 저항을 계속했는데 장수왕은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북위 때문이었습니다. 백제 수도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대군을 계속 남쪽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죠. 북위가 그 틈을 타서 고구려를 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신라에서도 1만 명의 구원군을 보내서 백제를 도왔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 잔당과 신라 대군을 상대로 장기전을 벌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위 위협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백제가 살아남자 장수왕은 이번에는 신라를 치기로 했습니다. 481년 신라 수도 서라벌로 직접 쳐들어갔죠. 하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나제동맹이 본격 가동되어서 백제군이 구원을 왔고 심지어 가야군까지 합세해서 삼국연합군이 만들어졌거든요. 고구려군은 오히려 대패하고 1000명이나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백제, 신라, 가야가 연합하니 고구려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단순한 방어 동맹을 넘어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중국, 남조, 일본의 외, 심지어 북위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대고구려 포위망을 구축했죠. 특히 백제는 북위의 비밀리에 고구려를 쳐달라는 서신을 보낸 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전 병력을 투입해서 승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사방에서 포위당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찔끔찔끔 공격해서 백제와 신라를 계속 약화시키는 전략밖에 쓸 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죠. 실제로 5세기 나제동맹 결성 이후 고구려는 백제 신라 연합군과 5번의 주요 전투를 벌였는데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군이 한쪽을 칠 때마다 다른 쪽에서 구원군이 와서 방해했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와 따로 싸울 때는 4승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고구려는 속수무책이었죠. 고구려의 삼국통일 실패에는 내부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했거든요. 장수왕 때도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새 수도 기반 귀족들과 옛 수도 기반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470년경에는 이 갈등이 왕권을 위협할 수준까지 커져서 장수왕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외국으로 망명했고 이 때문에 고구려는 10년 넘게 대외 활동을 제대로 못했죠. 그나마 장수왕 같은 강력한 군주일 때는 이런 내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의 뒤를 이은 안장왕 때가 되면 평양계와 국내성계 귀족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안장왕이 시해당하고 고구려는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죠. 약화된 고구려는 신라에게 한강 유역마저 빼앗기면서 삼국통일의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성공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중국 왕조의 침입을 막을 군사력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가 필요했죠. 그러면서도
백제와 신라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국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 왕조들도 강력한 고구려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에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짧은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거기에 그 타이밍에 국내 정치까지 안정되어야 한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한 땅을 완전히 고구려 땅으로 만들려면 백제, 신라 유민들을 동화시켜야 하는데 이들의 반발을 막으려면 대군을 상시 주둔시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군을 남쪽에 빼놓으면 북쪽의 중국 왕조들이 언제든 고구려를 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통일을 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 한계들을 종합해보면 고구려의 삼국 통일 실패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복군주가 나타나도 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